네, 저희 이사자키 지난 월요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반환점, 이 각 분야 정책들 진단해보는 시간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 목요일, 매주 목요일 정치 좀 아는 누나들 도와주시는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20대 국회를 좀 조목조목 평가해볼까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 근데 사실 시작은 2016년 4월 총선으로 시작된 거니까 어찌 보면 탄핵을 이루어낸 국회이기도 하고요. 2017년 5월로 치면 우리 국회 20대 국회 임기 한 1년 지나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지난 2년 반 두 분은 어떻게 총평부터 한 말씀. 최민희 전 의원. 그러니까 탄핵을 시켰다는 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후에 그 여야의 갈등이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걸 이미 내재하고 있죠. 네, 예.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 갈등이 심했던 것 같고, 저희가 19대 때 진짜 19대가 엄청난 갈등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늘 최악의 국회다 그랬거든요. 근데 19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갈등의 정도나 그렇죠. 특히 제게 인상적인 건 막말의 수준이 19대 때는 상상도 못할 막말들이고요. 정청래 전 의원이 그 컷오프 당한 발언이 딱 하나였습니다. 공갈이라는 발언. 예, 근데 지금 그 발언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인 것 같아서 이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20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건 뭐 서로 인정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에서 좀 벗어나기 위하여 어쨌든 12월 중에 민생 법안만이라도 데이터 3법 같은 거는 이견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골라서라도 좀 많이 통과시키고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 네. 뭐 19일 본회의 예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뭐 마지막에 얘기 좀 약간 나누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최민희 전 의원 보기에는 탄핵이라고 하는 특정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친 국회이기 때문에 아마 갈등이 더 심화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진수희 전 의원도 총평해 보세요. 뭐 비슷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게 국회인데 스스로 만들어낸 갈등 때문에 이랬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변명의 이유는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국회를 위해서 대신 변명해 주신 거는 아닌데 어쨌든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데에 저도 한 표를 던지고요. 예. 마이너스 점수가 있다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탄핵이 가능했던 데에는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 문제를 당리당략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하는 그런 입장에서 관점에서 그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한 그 덕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 제가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도 합니다. 네. 당리당략을 떠나 민심에 함께한 거죠. 민심에 함께하고 우리 국민들 합의하에 이루어진 이 제도, 특히 헌법. 그런 제도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나 그 측근들에게는 굉장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었겠지만 앞으로 그게 좋은 하나의 그 뭐랄까 본보기 사례 이런 게 돼서 이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기. 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맞아요. 탄핵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게 불필수 불가결했는데 그걸 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도 자유한국당에는 그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분들도 많았었고 또 상당수가 다시 돌아갔고 돌아간 그 당 내에서도 아직도 탄핵을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할 것이냐가 여전히 논쟁이고 대상인 뭐 이른바 보수통합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고. 그렇죠. 저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핵이라는 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나 절차에 의해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기 예, 때문에 예. 과거의 일이 되어 버렸는데 그 과거의 일을 갖고 지금 시점에서 시시비비를 다시 가린다? 이거는 너무 소모적이고 아무 의미도 없고 그 오히려 미래로 가는 장애물만 될 뿐이다. 뭐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하신 말씀을 조금 받아서 해보면 새누리당 내에 탄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은 의원들. 되게 공익적인 생각인데 예. 그 의원들의 행동 같은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에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늘 그 그룹이 중심이 돼서 보수가 재구성되는 것이 보수 쪽에도 좋고 나라에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런 일을 당하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 친박들은 정치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친황이라는 이름으로 갈아타면서 그런 과거의 뭐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다소 극우적인 그룹 또 기독교 개신교 그룹과 함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문제의식이 큽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 유승민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 두 분이 이제 탄핵에 동참하는 걸 주도했는데 가장 아쉬웠던 지점은 그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있었다면 저는 그 중심으로 보수가 재편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승민 전 대표 중심 정도로 보수가 그 가치 정도로 통합된다면 민주당도 긴장하는 근데 그게 왜 안 됐다고 그런 보세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안 됐다고 보세요? 왜 안 됐는지는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지금 소위 탄핵에 반대했었던 그분들이 충분한 반성이나 이런 거 없이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배경에는 그분들 탓도 있을지 모르나 저는 이 문재인 정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요. 다 정치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죠?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그 촛불 들고 나왔던 그 시민들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방향으로 좀 잘 갔더라면 그분들 목소리 내기 힘들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싶고 뭐 여기저기서 국정에 구멍이 나는 이런 상황 어찌 보면 이거 능력이 너무 없잖아. 과거 정권들보다 더 나을 것도 없잖아. 막 이런 생각들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나가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더 예. 크게 내면서 뭐 탄핵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빌미는 이 정부가 제공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가 그럼 늘 80%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 구조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되게 주력했던 부분인데 이건 역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상 저는 80% 지지율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샌드위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와 일부 그룹이 자유한국당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탄핵에 대한 반대가 공익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다른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그 불순물이 섞이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고 예를 들면 여당이 최종 국정에 책임을 져야 되니 그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모든 것의 최종 책임은 집권 여당이 있는 게 아니냐. 이건 일반론이고 예, 예. 구체적으로 보수의 이합집산에까지 뭐 이 정부가 그건 어때서 아닌 그렇다. 거죠. 예. 예,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아까 진수희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통과되던 시점까지만 해도 국민적 국가적 상식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잘못된 것이야. 그러니까 상식이었단 말이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잘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야당이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판을 하다 보니 탄핵이 잘못된 것이야. 박근혜 정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정치적으로 희생됐을 뿐이야.
이게 또 상식으로까지 먹혀버리는 상황을 만든다? 이거야말로 이 보수 진영 내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제대로 안 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정부 탓,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정치적 희생양야가 보수 진영 내에서 상식처럼 다시 회자된다? 이건 좀 정도가 다른 문제 아니에요?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네. 어쨌든 빌미는 현 정부가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정부가요. 절대평가만 하면 박근혜 정부만 놓고 절대평가를 하면 이건 상식에 되게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이거는 그 탄핵 되어야 하는 이게 상식이었지만 지나놓고 현 정부랑 상대평가를 해보니 또 사람들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이 더 커 보이잖아요. 지금의 잘못이 더 커 보이면서 뭐 이 정도인데 우리가 그때 탄핵까지 했단 알겠습니다.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잘못된 얘기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결과론적이지만 다시 그 목소리가 어느 정도 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 현상 자체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고 바른정당 계열 이쪽도 마찬가지고 다 잘못한 거예요. 다 제일 잘못한 건 자유한국당 내에 그 잘못된 생각을 시정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저는 그게 일부 부분이고 그러나 탄핵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최순실이라는 강남 아줌마가 국정을 농단한 거 사실이기 때문에 최서원으로 불러다녀요. 죄송합니다. 최서원 씨가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흔드는 것은 그거는 자유한국당 내 상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별개인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 칸막이를 예. 쳐야죠. 아무튼 예. 이제 탄핵으로 시작된 20대 국회 그래서 갈등을 강하게 잉태하고 있었는데 뭐 힘있게 그 갈등을 풀어내거나 뭐 하거나 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결국 이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안 통과율 역대 최저. 그죠? 또 국회 선진화법 그 처음 한번 적용해서 뭘 해보려고 선거법이랑 하다가 지금 뭐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고소고발돼 있는 이것도 처음이죠.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법안 통과율 30% 이거는요. 통과율 자체 이 수치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도 역대 최저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전체 제가 이제 있었던 국회 경험에 비춰보면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법안의 퀄리티가 필요성이 과연 이게 필요한 법안이냐가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위한 법안 발의냐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하는 법안이냐. 가면 갈수록 발의가 남발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 평가할 때요. 바깥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평가할 때 정량적인 평가를 그걸로 하죠. 해요. 발의 실적. 최근에 민주당 그 공천 기준 중에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조금이지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런 이유로 발의하는 법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안 발의된 걸 보고 정말 의미 있는 중요한 법안이냐를 따져가면서 이거 법안 통과율을 따지는 게 그래야 그 수치가 저는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그 말씀인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역대 최저 수준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한국당 탓을 하고 싶겠지만 야당이라는 거는 반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당이고 상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야당의 반대를 뚫고 뭔가를 해내는 이거는 이제 여당의 책임이자 능력의 문제인데 그 능력이 부족했다.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이런 야당은 처음 봤습니다. 야당 해봤잖아요, 저희가. 그때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19대 때도 그 방송이 속해 있는 미방위 같은 경우는 저희는 국회를 열자 그러고 새누리당이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이 늘 자유한국당 쪽의 전략인가? 여든 야든 그런 생각이고 그러면 그렇게 야당이 지금 하는 것처럼 그건 국민들이 다 보셨으니까 그 정도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능력을 발휘하란 말인가? 그럼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대로 김정은에 대해서 욕을 퍼붓고 그럼 남북 관계를 그냥 이명박 박근혜 때로 정지시키란 말인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참,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대통령 입장에서 뭐 미국하고 이렇게
바로 비교를 하기는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들은 백악관에 앉아서 그 참모들이며 대통령 직접 야당 대상으로 전화 걸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 참모들이 막 의회로 쫓아 이런 식의 정말 간도 쓸개도 빼놓고 정말 이렇게 국정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야당 의원들 하나씩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두 분 말이 다 맞아요라고 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생전 처음 보는 야당이다라는 최민희 전 의원의 평가에도 동의하면서 그럼에도 과거 불구하고 생각을 잊어버리셔서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뭔가를 해내려면 여당이 능력을 보였어야 하는 거 아니냐. 두 말이 다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정에 무한 책임이 여당이가 있다. 이 말은 원론적으로 동의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것도 나중에 다 지켜보시고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미국 예가 진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구조가 다르고요. 그리고 미국이 분단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북한이라는 존재도 없고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너무 달라서 얘기하기 힘들고 저는 트럼프가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어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는 저는 이상적인 대통령이 있었겠지만 미국도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유는 적절하지 않고 이제 선진화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전대미문이라고 보는 게 선진화법을 자유한국당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선진화법 절차에 따라 다 한 거예요. 그걸 날치기라고 합니다.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대표 같은 저런 워딩과 저런 발상은 일찍이 못 본 그런 선진화법 것이다. 그럼 바꿔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이 필요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수희 전 의원. 저는 지금 선진화법 도입된 지 10년도 채 안 됐어요. 2012년 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으니까 10년도 안 됐는데 뭐 좀 불편하다 그래서 또 바꾼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제도 탓보다는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애초에 그 입법 취지 같은 게 살아날 수도 있고 일단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몸싸움을 어떻게든 좀 막아보자. 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좀 더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꾸 바꾸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선진화법이 몸싸움을 막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직권상정. 다수의석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한 게 선진화법의 또 한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숫자의 횡포를 좀 막아보겠다. 과거에는 직권상정 과정에서 몸싸움이 그렇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도록 했더니 패스트트랙이 나오니까 또 똑같은 모습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 180석이에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 혼자 밀어붙였으면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패스트트랙은 어쨌든 3분의 2가 찬성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해낸 거고. 동의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평가를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이 패스트트랙을 합의해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그렇게 하라고 선진화법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평가해야지 자꾸 이거를 양비론으로 자유한국당이 이걸 날치기라고 하면 날치기라고 크게 쓰고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선진화법에 의거해서 법적인 토대로 패스트트랙의 법안을 태웠지만 그렇다고 이게 100% 완전 무결한 건 아니고요. 하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 사보임 문제? 아니요. 사보임 문제뿐만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에 태울 법안이 있고 아닌 법안이 있어요. 아, 선거법? 그거 선거법을 어떻게 그걸 누가 이렇게 정합니까? 아니 그건 이제까지 아니, 국회 누가 불문율처럼 내려온 그런 것도 거 저는 없습니다. 굉장히 불문율 없고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게임의 룰을 다 같이 참여자가 다 같이 합의해서 정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상식인 거죠. 그거를 성격이 다른 법안하고 같이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근데 이제 오늘의 현실이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태인데 네. 패스트트랙 시한까지 다 가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될 게 바로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최민희 전 의원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역사상 최초로 다른 당들까지 동의해가지고 법에 있는 절차를 태운 것 긍정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근데
그리고 평가해 주려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 지금 요 며칠 안 남은 이 상태에서도 또 바른정당이나 대한신당의 목소리가 또 좀 다르단 말이에요. 패스트트랙에 동의할 때의 바른정당과 지금의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은 목소리가 옛날부터 달랐어요. 당내 글쎄요. 두 가지 소리가 이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다르다. 지금도 다를 수 있죠. 저는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수 통합 얘기도 나오고 혹시 패스트 트랙이 통과되면 보수 통합을 뭐하러 하나? 그냥 제3지대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아? 등등의 여러 셈법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러나 지금 그 진수희 전 의원님 말씀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안은 못한다는 거는 절대로 동의한다. 패스트트랙이 안 된다. 이게 예, 불문율이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거긴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아니, 이거는 그러면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아니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같이 태웠어도요. 그걸 연동하는 거는 또 다른 저는 굉장히 구태의연한 접근인 것 같아요. 검찰 개혁 관련해 두 가지 법안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처리해야지. 그거를 반드시 선거제랑 같이 처리한다고 정의당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묶어놔서 이게 운명이 몇 가지 서로 다른 법안의 운명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것도 저는 이거 굉장히 정상적인 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비례대표를 늘려서 국민들의 투표가 그대로 투표가 반영되는 의석수 만들자니까 비례대표 폐지하고 270석을 전부 예. 지역구로 채우자는 안을 내면서 목리를 계속 부립니다. 기회를 줘도 참여를 안 합니다. 논의에. 아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란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법률에는 뭐 선거법은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없다. 말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통과까지 되겠느냐거든요. 지금 상당히 또 난항이잖아요. 뭐 지켜봐야죠.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떨 거라고 보세요? 해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어떤 거요? 선거법이요? 예, 아니면 선거법. 검찰개혁법? 선거법. 이게 다 같이 묶여있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모르죠. 저기 그 이탈표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거구 획정 줄어드는 것까지 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선을 그은 다음에 이게 국회 본회의에 올리면 이거는 뭐 안 될 게 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그 뭐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린다. 그 예. 그림을 그리는 거라 이제 예. 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지원 의원 전망에 따르면 굉장히 어둡게 보시더라고요. 글쎄요. 자, 민주당이 별로 의지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의지가 강력합니다. 20대 국회 역사상 최초로 한 일들이 많습니다. 탄핵도 가결시킨 그런 국회고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만들어 본 국회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한 달 있으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